이번 시간은 소비자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비자 지각 처리의 기억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태도 파트는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혹시 좀 내용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됐으면 질문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태도. 일단 소비자 태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소비자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시키고 또 무엇이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태도를 어떻게 형성시키는지 그리고 또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 왜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과 또 무엇이 태도를 변화시켰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의 태도 파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태도와 행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환경 자극이라는 건 이제 정보와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극이 우리 사람한테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인지적인 요소, 그게 바로 지식이나 신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요소로 가면 그게 바로 태도예요. 쉽게 말해서 태도라는 건 호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구매 의도 내지는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행동 반응이 이제 구매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이 태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도 변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알게 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태도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특히 이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우리가 태도를 공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회심리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 개론에서도 사회심리 파트에 가면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태도의 정의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태도의 정의라는 것은 우선 광고의 목적을 그 이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를 설득해서, 설득이라는 거,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바로 우리 회사 제품이 뭐가 어떤 것이 좋으니까 구매하십시오 라고 이제 소비자를 설득한다는 거죠. 적절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즉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태도의 개념인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정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즉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다시 말하면 학습된 선편향이다. 그렇게 형성되어진 채로 기울어진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 정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뜻한다. 그 태도의 성질에는 방향과 수준과 강도가 있어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태도는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 한번 형성이 되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죠. 후천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학습된 것이다. 그리고 태도는 선편향이다. predisposi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시험에 꼭 제가 이 태도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아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태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다시 한번 태도의 이제 특성을 얘기를 하죠. 대상을 지닌다. 특정 대상. 그리고 태도는 방향, 수준, 강도를 지니고 있다.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학습되어진다.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이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건 디렉션을 얘기하고요. 수준은 디그리예요.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인텐서티죠. 그래서 이런 태도의 3가지 성질이 학습이 되어져서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방향, 수준, 강도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태도는 대상을 지닌다. 대상. 그죠? 소비자주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고 의복이나 가전과 같은 유형의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특정 행위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상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사상, 뭐 의견, 뭐 견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태도가 한번 형성되면 일관성 있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 상호간 구심성을 갖는다. 안정적 성향을 지니며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과 강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개인이 특정 목적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수준, 강도. 방향이라는 건 목적물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 쉽게 말하면 좋으냐 싫으냐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라는 게 바로 좋아하는데 얼마나, 싫어하는데 얼마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강도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대상이 확실하냐,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싫어하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태도의 3가지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 수준, 강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우리가 소비자 태도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소비자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태도의 기능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적응 기능, 자아 방어 기능, 가치 표현 기능, 지식 기능. 그래서 이 태도의 기능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소비자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태도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이 바로 적응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품들을 살 때 뭐 가장 그냥 그 소비자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이런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욕구, 그죠? 를 실현하고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적응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 방어 기능은 어떤 열등감, 불안,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드러내기가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어 기제가 뭔지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죠. 그죠? 방어 기제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그 본 모습을 좀 가리고 싶고 다른 걸로 그거를 대체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을 자아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 표현 기능이다라는 건 소비자의 셀프 컨셉이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지식 기능, 태도는 주의 세계를 이해하는 증거 체계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서 소비자가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정보를 조직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뭐는 뭐뭐다라고 하는 지식, 그 기본적인 지식 기능을 하는 것도 역시 태도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태도의 기능 네 가지를 이제 각각 사례를 들어 놓은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응 기능이다. 미국의 이제 크레스트 치약이라는 거고, 크레스트 화이튼스 티스 해서 크레스트는 이를 하얗게 만들어준다. 미백 작용이 있는 치약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아 방어 기능이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보로라는 담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래서 말보로 광고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링크가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말보로 광고를 저도 한두 개 봤는데 한 편의 영화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말보로 스모커스 머스클린, 그래서 이제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본 광고의 장면은 그냥 카우보이,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남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카우보이가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말보로 스모커스 머스클린, 남자답다, 말보로 피우는 사람들은 그런 자아 방어 기능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 표현 기능이다라는 건 펩시 드링커스 싱크 0,
젊음을 추구하는, 그죠? 젊음. 펩시 드링커들은 젊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젊게 생각한다 이거죠. 지식 기능. 세븐업 is 카페인 프리.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카페인이 없는 그런 세븐업. 세븐업은 무카페인이다. 카페인이 없다라는 걸 또 전달해주는 그런 지식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를 이게 보여준 거예요. 아마 이 태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도적인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인지, 감정, 행동이라는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태도의 삼원론이라는 것과 태도의 이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역시 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삼원론이라는 건 인지, 감정, 행동을 다 같이 태도라고 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론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태도는 그냥 감정만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더 최근으로 올수록 많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도는 그냥 감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선 인지적인 요소,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죠.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태도가 형성돼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살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행동 경향이죠. 그죠? 대상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 인지적인 요소예요. 화이트 맥주는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 깨끗한 물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 그냥 좋으냐 싫으냐예요. 그게 바로 태도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화이트 맥주를 좋아한다. 왜?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화이트 맥주를 구입해서 마시려고 한다. 행동 성향을 이제 태도 이후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죠? 진행되는 개념으로 본 겁니다. 이게 이 삼원론적 접근이 바로 3분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태도는 감정, 행동, 인지, 감정, 태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태도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태도라고 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론론적인 그냥 감정만을 태도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죠? 여러 가지 제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자극이 있죠. 또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매장도 마찬가지고 광고, 뭐 여가 및 내저 자극 등 다양한 자극이 있어요. 그런 자극들이 들어오면 인지적인 부분이 사실은 먼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대상물에 대한 신념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좋다, 싫다. 대상물에 대한 기분이나 느낌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란 부분은 특정 속성이나 전체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태도는 대상물에 대한 전체적 지향성이다. 이게 삼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태도라는 것은 감정을 태도라고 보는 최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론론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건 이제 삼원론적인 모델을 기본적으로 인지, 감정, 행동을 세 개로 구분해서 세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걸 태도로 본 거고요. 이 이론론적인 모델은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행동적 요소를 이렇게 순차적인 그런 요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먼저 작용하고 그리고 나서 태도가 형성돼서 좋으냐 싫으냐가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본 거죠. 태도는 여기서 말하는 감정에만 국한하자라는 게 최근에 우리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단일 차원의 태도 모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인지가 감정이나 태도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태도와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또 인지와 행동에도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또 행동이 형성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인지하고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태도는 뭐다? 좋으냐 싫으냐 하는 감정 부분만을 일단 띄워놓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뭐 계속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인지,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행동 의도가 일어나죠. 그 인지는 바로 신념을 얘기하는 거고 평가는 감정이고 의도는 행동 의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유용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태도는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를 측정하고 나면, 이 소비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행동할 거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태도는 세분 시장의 특성을 서술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 태도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는 마케팅 활동의 평가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광고를 내보냈어요. 그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어떤 태도를 형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광고가 정말 마케팅 활동으로서의 광고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태도를 형성시켰는지, 좋은 태도를 형성시켰다면 성공적으로 잘 전달이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 태도가 유용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태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일단 이러한 예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태도 형성에는 자극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간접적으로 광고를 통해서도 태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간접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지는 것도 태도 형성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태도 형성을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크게 작용하는 거는 자극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하죠. 우선 예전에 내가 한번 극적인 경험을 한 사례가 있죠. 개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적인 접촉 경험, 즉 개싸움을 지켜보기라는 게 TV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돼요. 역시 나만 무는 게 아니라 개는 저렇게 사람을 물어 라고 하는 걸 또 계속 TV를 통해서 이제 간접 학습을 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물린 경험도 있는데다가 그런 것이 또 노출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확실하게 형성이 돼요. 정보에 의한 인지적 조직이 형성돼요. 개는 사람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가 오면 멀리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거 경험 때문에 확실하게 개를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회피하는 대상이 되죠. 그런 것이 뭐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없더라도 어떤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해본
그런 사례들일 거예요. 사실은 이 태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이게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정말 파악하고 싶고 알아내야 되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태도가 이제 학습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가 형성되어지는데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까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죠. 뭐 개성, 퍼스널리티, 그다음 매체, 미디어로부터 영향받는 거, 또 동료 집단 또는 중거 집단,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가족들의 영향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도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태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영향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의 영향 요인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뭐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 형성에 이용되는 정보, 신념은 또 이를 사용해서 평가해 본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아, 이거 내가 사용해 봤더니 어떻더라? 내가 사용해 보니 이래.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게 신념이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죠.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 사용해 보니까 별로던데. 그지? 그게 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장 자주 접촉을 하게 되는 건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 집단이에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종교,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태도의 형성 요인들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적 통로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가족들이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동료 집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내 동료 친구들,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또 주변에 또 동료들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친구 집단, 그죠?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모임의 가치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좀 서로 비슷한 경향, 성향들을 보이잖아요. 물론 다른 성향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 사이에 뭔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거기서 유독 자꾸 혼자 아니다라는 얘기는 잘 못하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에서도 역시 추구하는 가치들이 비슷해요. 그게 안 맞으면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타인의 기대.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친구들이 막 떠올라. 막 내 친구들이 생각나면 그건 분명히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물건을 사고 안 사고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런 식으로 또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노출 매체는 뭐 워낙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4대 매체, TV, 신문, 잡지, 라디오. 그게 이제 전통적인 4대 매체여서 TV, 신문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쳤어요. 근데 요즘처럼, 그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죠? 인터넷 포탈, 뭐 쇼핑몰, 이런 노출 매체도 다양해지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해진 매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뒷광고라는 것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대요. 근데 그 뒷광고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뒷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 기업에서 받은 돈을 받고 그 제품이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마찬가지로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매체들이 요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성, 뭐 여러 가지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공격성, 외향성. 과 같은 그런 성격 본질, 그런 개성 본질이 상표와 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당연히. 하여튼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가장 뭐 대표적인 영향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더 무수히 많은 영향 요인들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들이 정말 이 무수히 많은 태도 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특히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우리 제품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태도 이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이러이러한 영향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태도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도 형성 모델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속성 태도 모델이다, 멀티 애트리뷰트 모델이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다속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태도를 형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보통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할 때도 한 25개 내외의 속성 평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속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모델이다라고 해서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속성 태도 모델에도 크게 나누면 보상적 태도 모델과 비보상적 태도 모델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상적 태도 모델이라는 거는 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오히려 그걸 좀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 바로 보상적 태도 모델이에요. 비보상적 태도 모델이라는 것은 보상을 전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 아예 탈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비보상적 태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적 태도 모델에는 기대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고 속성 적합성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대가치 모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심리학에서도 맨 처음에 태도 형성 모델을 얘기할 때 피시바인의 이 초기 모델을 태도 형성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시바인의 행동 의도 모델이라는 것이 또 조금 변형돼서 나중에 초기 모델이 좀 변형되고 수정돼서 이런 행동 의도 모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젠버그의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기대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expectancy value, 즉 내가 얼마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속성 적합성 모델, 이것도 뭐 다양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얼마나 잘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태도가 형성된다는 보상적 모델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적 태도 모델에는 결합 모델, 컨정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분리 모델, 디스정티브 모델이다. 그 다음에 사전식 모델, 렉시코그래피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특정 상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그에 대한 신념이 지식이나 마찬가지죠. 이 지식을 통합한 결과다. 여러 가지 그 속성에 대한 지식을 통합시킨 결과로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소비자의 태도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신념을 통합함으로써, 그죠?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속성 태도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속성 태도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내용은 대안이 평가되는 기준, 속성 하나 이상, 즉 다수라는 점, 어떤 한 가지만으로 소비자가 태도를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들은 이들 다수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게 바로 다속성 태도 모델의 가정입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형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거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결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대다수의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는 뭐 이런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은 그 고려되는 속성의 가치가 태도 결정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즉 뭐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보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보상적 태도 모델과 비보상적 태도 모델로 구분한다. 우선 보상적 태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진 대안들의 제품 속성들 중 하나 이상의 지각된 약점이 다른 속성에 지각된 강점, 장점으로 인해 보상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에 대한 속성의 합중,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고려해서 합을 다 했을 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중 가장 큰 평가치를 갖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이런 그 보상적 태도 모델에서 특히 이제 기대 가치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로젠버그와 휘시바인의 이제 수정 모델까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다 앞에서 우리가 개론 배울 때는 좀 상세히 안 배웠겠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휘시바인의 기본적인 모델은 다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그 기대가치 모델이라는 건 뭐냐? 그 큰 범주를 얘기하는 기대가치 모델이죠. 상표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평가되고 최종 결과는 각 속성에 대한 평가의 합계가 되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표가 선택된다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속성이라는 것이 좀 적었을 때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지. 소비자가 정말 막 속성 막 수십 가지를 만약에 다 일일이 그렇게 따져보고 평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딱 몇 가지만 가지고 사실은 속성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있는 거죠. 이때 어떤 한 속성이 낮게 평가되더라도 다른 속성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 최종 결과는 어때요? 높은 값에 의해 보상되거나 상쇄되어진다. 결국은 합산을 해버리면 그 낮게 평가받은 속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점수에 의해서 사실은 좀 상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보상적 태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로젠버그의 이제 모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초기에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가치의 획득에 도움 또는 방해가 되는 정도와 가치, 평가 기준의 크기와 중요성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0라는 건 뭐예요? 이 O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인 평가, attitude, 특정대한 O의 매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A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II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특정대한 O의 가치 I의 실현에 도움 또는 방해가 되는 정도에 대한 인지된 도구성을 얘기하는 거다. PII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VII라고 하는 건 I번째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Value Importance, 중요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N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PII하고 VII가 곱해진 총합을 가지고 A의 전반적인 평가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K군이 노트북에 대한 평가를 해요. 중요도는 7점 척도로 평가를 하고요. 그 속성 중요도라는 부분이 있죠. 상표 이미지, 가격, 내구성, 디자인, 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중요도 값과 LG IBM과 삼성 센스, TG 삼보가 있어요. 중요도가 4 정도인 거에 상표 이미지에 LG는 5점, 삼성 센스는 4점, TG 삼보는 3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중요도 값이 곱해져서 12가 되고 여기는 또 그냥 각각의 값을 다 더해주면 그냥 이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IBM 값이 제일 큽니다. 삼성 센스 값이 커요. 근데 중요도를 딱 같이 다 고려하니까 89점이다라는 이 삼보의 값이 가장 커지게 돼 있어요. 특히 중요도가 제일 높은 7점짜리에서 삼보가 가장 큰 값을 차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요도가 낮은 거에서는 IBM이나 삼성이 조금 높았는데 오히려 중요도 값이 높은 데서 TG 삼보 값이 커짐으로써 그 낮은 값들을 다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C바인의 다속성 모델이라는 것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속성 이론을 기준으로 태도 모델을 제시한 건데요. 어떤 제품 상표에 대한 태도가 제품 상표의 중요한 속성들에 대한 개인의 신념, 그리고 이들 신념에 대한 평가, 감정적 요소, 얼마나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적 태도 모델이면서 또 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욕구의 강도와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5라는 것은 바로 이 O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BI라는 게 속성 I에 대한 신념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념의 강도. 그리고 I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이 evaluation I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려되는 속성의 수를 N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속성에 대한 평가가 상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상표 태도가 형성되고, 그리고 구매 의도가 형성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이게 PC바인의 다속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소비자에 적용되기 이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어떤 의견이든 사상이든 기본적인 태도 형성 모델로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 소비자에 적용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시바인의 속성 모델은 우선은 그 속성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그죠? 욕구의 강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냐 싫으냐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신념의 강도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색상이 매우 옅다, 색상이 매우 진하다. 어떤 제품의 색상 정도를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7점 정도로 색이 진하다라고 표시했는데 그 7점 정도로 색상이 진하다라고 체크했는데 그 정도를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 진한 게 좋으냐 전혀 좋지 않으냐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피시바인의 다속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팔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 색이 옅은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색이 옅은 정도를 이 7번이라고 평가했는데 7 정도라고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좋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키 맛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제품에 대한 속성 평가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MP1, MP2, 이게 New Product 1, New Product 2, I 제품, 경쟁 제품이겠죠. 이 신제품 개발했을 때 이 개발한 원 제품과 투 제품을 평가받아서 이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색상은 어느 정도라고 이제 평가를,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한 값에 그것이 좋은지 싫은지를 또 평가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평가받으니까 뭐 부드러운 맛에서 뉴 프로덕트 1은 굉장히 이 제품이 부드럽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향의 강도는 신제품 2가 강하다라고 했고 I 제품이 더 강하다고 했는데 그 강한 것이 이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고 뉴 프로덕트 2는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목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정도는 뉴 프로덕트 1이 좋다 그랬고 그것이 정말 좋다 그랬고 또 뉴 프로덕트 1이 뒷맛이 깨끗한 정도도 굉장히 다른 제품보다 강한데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마시고 난 뒤에 잔향 또한 가장 좋아요. 뉴 프로덕트 1, 2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뉴 프로덕트 1에 대해서 그 잔향 정도도 또 좋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MP1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게 이제 피시바인의 초기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시바인의 초기 모델을 수정한 것이 바로 피시바인의 수정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 초기 모델의 그러면 한계점이라는 게 뭐였냐? 뭐가 초기 모델의 한계점이었냐? 이 소비자의 태도라는 것은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라는 게 상황에 따라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특정 상표라 하더라도. 또 태도 형성 시점과 행동 시점 간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태도 형성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연결되진 않죠.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상, 속성, 목적물에 대한 태도, 행동하려는 방식은 구분해야 되는데 이를 고려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집단의 규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 통제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첫 번째 피시바인의 초기 모델을 한계점이라고 그러고 이제 수정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질문 코너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